몇 개나 보는데? 한 3개? 교수님 다음 주에 시험이 3개 있습니다. 기기 빼고. 목요일 2개나. 그래서 어쩌자고. 그래서 뭐 나보고 어떤 대답을 하는 거야? 이번 주에 시험을 보자고? 한꺼번에 보는 게 좋잖아. 이렇게 고통도 그냥 짧게 끝나고. 응? 다음 주 화요일에? 다른 사람들 다 설득해 오면 난 볼 수 있어요. 정말. 우리 목요일 날 오전으로 돼 있죠. 네. 사실 이번 주 목요일이면은 뭐 이거 어토믹 엑스레이도 다 끝날 거기 때문에 예? 뭐 다음 주 화요일 날 봐도 되긴 해요. 아니, 월요일 날 봐도 되고 주말에 공부하고 그냥 월요일 날 아침에 딱 보고 월요일 날도 시험 있어? 원래 인생은 시험의 연속이라며 그냥 그러려니 하는 거지 뭘. 봅시다. 요번 거는 별로 어려울 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원소 분석을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도 그렇지만은 원소 분석을 하는 장비, 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었고 오늘은 그것의 마지막 챕터예요. 우리가 매스를 건너뛰었으니까 어토믹 엑스레이 스펙트로메트리야. 원소 구성 성분이 뭔지를 분석하는 건데 얘는 그냥 옵티컬이라고 안 하고 엑스레이 스펙트로메트리라고 했네. 제목에서부터 뭐가 달라질지 약간 예측이 되죠. 엑스레이를 아마 소스로 쓰는 것 같아. 그래서 예전에 한번 보였던 그림이 다시 나오네요. 그러니까 초반에 한 2, 3주, 3, 4주 정도 배웠던 것들이 되게 중요한 게 그걸 뼈대로 해서 계속 반복되는 것들이에요. 우리 기계분석 시간에 배우는 것들이. 그래서 이때 우리가 여태까지는 세상에 이 많은 다양한 전자기파 중에서 주로 여기서 놀았죠. 비저블, UV 약간, 뭐 적외선 약간 여기서 놀고 있었어. 그렇죠? 요 파장 영역대에서 여기가 파장으로 하면은 어딨나? 프리퀀시, 에너지, 웨이브랭스가 위쪽에 있구나. 그러니까 뭐 한 몇백 나노? 여기에서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었어. 근데 전자기파라는 거는 우리가 눈으로 감지하는 건 이렇게 좁은 영역이지만은 이쪽으로 가면은 엑스레이, 자외선 그리고 엑스레이도 뭐 소프트하고 하드, 그다음에 감마레이, 그다음에 이쪽으로 가면은 적외선, 그다음에 마이크로웨이브, 라디오 웨이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많이 쓰죠. 감마레이 말고는 대부분 쓰는 것 같아. 그렇죠? 그러면서 근데 이런 것들도 전자기파니까 우리가 분석하는데 어떤 성분을 아는데 아니면 분자의 구조를 아는데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여태까지 원소의 분석을 하는데 이 영역만 봤다면은 조금 더 이쪽으로 가서 이쪽에 있는 넓은 엑스레이를 사용하려는 거야. 그럼 여기하고 뭐가 달라지나? 일단 파장이 뭐 수백 나노 정도에서 여기는 어디야? 굉장히 넓은 영역이긴 하지만은 10의 9승이면은 10의 마이너스 9승이면은 나노미터고 10의 마이너스 10승이면 옹스트롱이지. 그리고 아주 친절하게 그림도 있잖아. 사이즈 오브 웨이브랭스. 해서 우리가 좀 지난주까지 얘기하던 그 가시광선의 영역은 크기가 박테리아, 바이러스 뭐 이 정도 사이즈 크기가 되는 거야. 파가 한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 거리가 박테리아 한 마리 정도, 두께 정도 되는 것 같아. 근데 엑스레이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여기 잘 안 보이죠? 워터 몰레큘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물 분자가 이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분자 얘기할 때 원자하고 원자 사이 거리가 뭐 메동스트롱이다, 뭐 1점 메동스트롱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에 배울 엑스레이는 파장이 그렇게 짧은 거야. 여기 한번 사인파가 왔다 갔다 하는데 뭐 수소하고 산소 사이의 그 거리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염두에 두고 파장이 짧아지면은 에너지는 어떻게 돼? 에너지는 커지죠. 그래서 엑스레이는 막 많이 맞으면 안 되지. 병원 가서도 자꾸만 찍자고 그래도 될 수 있으면 좀 참는 게 낫지. 그리고 그거보다 더 센 감마레이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근처도 안 가는 게 좋죠. 그래서 얘네들은 에너지를 보면은 여기 보자. 지금 프리퀀시고 에너지가 일렉트론 볼트로 따졌을 때 10의 한 4승, 5승 일렉트론 볼트. 그러니까 10kV 일렉트론 볼트 이렇게 되겠네. 그것에 비하면 우리가 좀 전까지 했던 가시광선은 뭐 1에서 14의 정도 되겠네요. 일렉트론 볼트로. 여러분들 우리 화학 하는 사람들이니까 뭐 유기화학이라든가 이런 거 배울 때 뭐 수소결합의 세기, 뭐 공유결합의 세기 이런 것도 배우죠. 그때 단위가 어느 정도 되나? 난 다 잊어버렸어. 킬로칼로리? 퍼몰 이렇게 되죠. 그럼 집에 가서 한번 계산을 해봐. 일렉트론 볼트를 했을 때 원 일렉트론 볼트가 몇 킬로칼로리 정도 될까? 그리고 만약에 10 킬로 일렉트론 볼트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에너지가 될까? 그런 걸 비교해 보면은 왜 자외선을 맞으면은 뭐 자외선을 너무 많이 맞으면은 뭐 암이 발생될 수 있다. 막 그런 얘기도 하고. 근데 그거보다 뭐 1000배나 더 센 에너지인 하드 엑스레이를 맞으면은 우리가 이제 병원에서 엑스레이를 노출됐을 때 짧은 시간 동안이지만은 어떤 위험성이 있나? 그거보다 100배 정도 더 커진 감마레이면은 어느 정도 에너지인가 한번 계산을 해보면은 좀 숫자에 대한 감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단 이번 챕터에서는 엑스레이를 사용한다는 거가 이전 거랑 다른 거야. 다른 부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내가 아까 수업 시작할 때도 그런 얘기했죠. 처음에 뭐 한 3, 4주 동안에 한 내용이 되게 중요하다고. 그게 공통적인 부분들을 배웠죠. 거기서 보면은 이게 뭐 업솔션이냐, 플로레센스냐, 아니면 에미션이냐, 뭐 이런 것들 구분하고 그 다음에 각각에 대해서 컴포넌트를 얘기할 때 뭐뭐들을 얘기했지? 라이소스가 뭘 쓰느냐, 그 다음에 샘플을 어디다 담느냐, 그 다음에 파장을 선택할 때 어떤 재료, 어떤 장치를 쓰느냐, 웨이브랭스 셀렉터 어떤 걸 쓰느냐, 그 다음에 디텍터를 뭘 쓰느냐, 이런 것들을 얘기했어요. 여기서도 결국 엑스레이 스펙트로미터에서는 이 네 가지, 여기 인스트루먼트라고 왜 나와 있지? 웨이브랭스 셀렉터, 트랜스듀서 이런 것들, 인스트루먼트 왜 이렇게 쓰는지 모르겠는데 책 잠깐 확인해 봅시다. 요건 잘못된 거예요. 내가 순서를 하면서 여기까지만 보면 될 것 같고, 여기서는 뭐 머티리얼도 그렇지만은 소스, 웨이브랭스 셀렉터, 트랜스듀서가 기존의 옵티컬 스펙트로미터랑 어떻게 다른지를 알면 될 거야. 근데 제일 큰 차이점이 어디 있냐면은 소스에 있어요. 좀 전에 말한 것처럼 1000배나 10,000배나 더 큰 에너지를 갖는, 그리고 더 짧은 파장의 그 전자기파를 만들려면은 기존의 뭐 텅스텐 램프로 하던 거 아니면은 뭐 레이저 이런 거랑은 좀 다른 방법이 필요할 거란 말이야. 그래서 봅시다. 소스에 대해서 아마 먼저 얘기할 텐데, 여기서 소스가 어떻게 하면 엑스레이를 만들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 책에 나와 있는 방법은 한 4가지 정도를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게 책의 맨 첫 장에 나오는 303페이지, 영어판으로 303페이지에. 그런데 엑스레이를 만드는 방법, 엑스레이 소스에서 사용하는 방법은 한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어떤 금속 판을
그다음에 굉장히 높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전자를 가지고 막 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엑스레이가 나온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엑스레이를 가지고선 그 뭐 이런 금속판 같은 다른 재료를 막 때려주면은 이 엑스레이를 흡수하고선 다시 나오는 엑스레이 플로레센스, 옵티컬 플로레센스 있듯이 엑스레이 플로레센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고, 이거는 그러니까 전자가 들어가서 엑스레이가 나오는 경우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엑스레이를 넣고 엑스레이 플로레센스를 얻는 그런 경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방사성 물질. 방사성 물질 아마 일반화학 때 그 반응식 같은 거 어렴풋이 기억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뭐 핵이 분열하거나 아니면 핵이 융합을 하거나 그랬을 때 그 매스가 조금 안 맞으니까 중간에 뭐 중성자도 나오고 뭐 전자도 캡처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거기에서 엑스레이도 나오기도 하고 어떤 때 감마레이도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 중에서 엑스레이를 내놓는 그런 머티리얼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싱크로트론 소스라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들 아마 뉴스나 이런 데서 보면 우리나라는 포항에 있죠. 포항 방사강 가속기. 그게 이제 싱크로트론 소스라는 게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면 되는데, 요것도 하나 알아둬야겠다. 아까 그 표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엑스레이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옹스트롱을 전후로 해서 아니면 나노미터 전후로 해서 왔다 갔다 하는 고래 이제 0.01 나노미터니까 0.1 옹스트롱 정도 될 거고, 뭐 2.5 나노미터면은 뭐 25 옹스트롱 정도. 그럼 요거는 사실 이 파장만 가지고 우리가 에너지 감이 별로 없지. 그러니까 일렉트론 볼트로 바꿀 때는 우리가 이것을 뭐 1, 2, 3, 9.8로 하고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이 숫자들을. 그러면 얼마일까? 그것도 아까 그 표를 보고 계산해 보면 되겠지. 그리고 요 경우에는 나노미터라는 거, 이게 옹스트롱일 때는 1점이 없어져야 되겠지. 이런 환산하는 거 정도 알아둬야 되고.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로 나온 게 금속판을 전자를 가지고 막 때려주면은 엑스레이가 나온다고 그랬어. 잠깐만요. 여러분들 책에 요 그림이 그 그림인데, 엑스레이 튜브라는 건데, 이건 이제 그림을 보여주기 위해서 저 뒤로 간 거고, 다시 앞으로 올 거예요. 310페이지에 있는 그림 12-7에 있네. 여기도 텅스텐이 있네. 텅스텐 필라멘트가 있어서 가열을 막 해줘. 금속을 막 진공 중에서 금속을 막 가열해주면은, 혹시 열전자라고 들어봤어요? 가열해주면 이 안 여기서 빛도 나오지만은 전자들도 막 튀어나온다. 금속에서. 그럼 그 전자들이 여기서 하이 볼티지로 걸어주고, 그리고 또 여기가 그라운드가 되어 있으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플러스가 될 아니죠. 마이너스 플러스가 될 거고, 전자는 마이너스 차지니까 이쪽으로 막 달려가겠지. 요 사이에 전압이 걸려 있으니까. 그리고 굉장히 높은 전압을 걸어놓는다면은 여기서 발생한 열전자가 이쪽 극으로 막 달려갈 거야. 빠른 속도로. 그러다가 이제 금속판에 충돌하는 거지. 근데 이제 여기다가 어떤 뭐 좀 이따 나오겠지만 뭐 몰리브덴이라든가 텅스텐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종류의 금속판을, 불이라든가 아니면 알루미늄이라든가 금속판을 여기다 대놓으면은 그 열받은 그 전자가 충돌하면서 그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던 거가, 걔가 이제 운동 에너지가 있잖아. 근데 걔가 정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금속에 들어가면서 물론 이제 몇 분 정도야 금속 그 원자들이랑 충돌하면서 감속이 되겠지만은 뭐 한 조금 깊이 들어가다 보면은 결국은 제로의 운동 에너지가 될 거야. 그럼 그 차이만큼이 어디로 가느냐? 뭐 일부는 이 금속 자체가 뜨거워지고 열받기도 할 거고, 뭐 스퍼터링 되기도 하고 그렇겠지만은 많은 경우에 그 에너지 차이만큼이 에너지로, 그러니까 빛으로 나와요. 그 빛으로 나오는 부분이 엑스레이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 빛을 사용하는 거가 이게 이 엑스레이 소스의 원리인데, 여러분들 혹시 이런 그림 봤나요? 브램스탈룽 뭐 이런 사람 얘기 들어봤어요?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빛을, 엑스레이를, 전자기파를 파장 대역별로 아니면 에너지 대역으로 쭉 보면은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어. 이렇게 연속 스펙트럼을 보이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라인 스펙트럼, 그러니까 선 스펙트럼처럼 샤프한 그 파장이 나오는 경우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앞으로 가서 엑스레이 원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요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책에 304페이지에 있는 피겨 12-1이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보여줬던 엑스레이 튜브에서 그 금속판이 텅스텐인 경우가 이렇게 나온대.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그림 12-2가 비슷하게 생기긴 했는데, 얘는 금속판이 몰리브덴인 거야. 금속이 달라지니까 얘는 그냥 연속 스펙트럼, 연속선만 나오는데, 컨티뉴엄만 나오는데, 이쪽은 컨티뉴엄 플러스 라인이 나오네. 그리고 또 신기한 거는 여기에서 보면은 뭘 관찰할 수 있나요? 여기서 요 킬로볼트, 요건 뭘까? 아까 텅스텐을 가열을 하면 전자가 나온다고 그랬고, 그게 그 이쪽에는 마이너스로 높은 전압을 걸어주고 이쪽은 그라운드라니까 두 개 사이에 전압차, 그러니까 그 전압차 때문에 전자는 이 메탈 타겟으로 엄청난 속도로 달려가게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 사이에 전압차가 크면 클수록 더 많은 운동 에너지를 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요 숫자들 20kV, 30kV, 50kV 이런 것들은 그 이제 그라운드 된 데하고 반대쪽 고전압 걸어진 데하고의 그 전압의 차이에, 그 전압을 차이가 크면 클수록 뭐가 달라지나? 물론 이제 인텐시티가 커지기도 하는데 요 값도 틀려지네. 그렇죠. 그래서 일단 이런 형태의 연속 스펙트럼을 여러분들 책에 어디 나오나, 브램스탈룽이라는 단어가 어디 나올 것 같은데, 앞에 있는 페이지에 나오네요. 303페이지 중간쯤 보면은 Continuum radiation is also called white radiation or Bremsstrahlung이라고 불린다. 그래서 우리 마치 그 가시광선에서도 이런 거 비슷한 거 봤잖아, 그렇죠? 텅스텐 램프 같은 거 할 때 얘네들이 이런 형태를 보이고 그것이 뭐 온도에 따라서 그 움직이고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엑스레이에서도 그런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이걸 브램스탈룽이나 아니면은 화이트 레디에이션이라고 그러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요 제일 낮은 웨이브랭스, 요건 뭘 의미할까요? 파장이 짧으면 짧을수록 그 제일 빠른 속도로 달려가다가 자기가 가진 에너지를 모두 다 엑스레이로 그러니까 내보낸 그런 전자들은 아마 여기까지 갈 수 있을 거야. 아마 20kV, 30kV를 파장으로 환산해서 보면은 이 값들이랑 거의 비슷할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전자가 50kV의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서 막 달려가다가 금속판에 부딪혀서 모든 에너지를 그 엑스레이로 배출했다. 그러면은 이 정도 에너지가 될 거고. 근데 뭐 중간에 다른 거랑 충돌하면서 옆에 그 금속에 있는 원자 핵이나 이런 데다가 에너지를 주거나 그러면은 좀 더 낮은데 뭐 여러 번 쾅쾅쾅쾅 부딪히는 애들은 뭐 한 이 정도에 나올 수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이러한 연속선의 컨티뉴엄 스펙트라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제일 일반적이고 굉장히 오래된 엑스레이를 만드는 방법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여러분들 뭐 아마 재료라든가 이런 데 보면 XRD라는 분석법 들어본 사람 있어요? 3학년이나 4학년들은 있을 것도 같은데 없나? 뭐 재료화학 이런 거 듣는 사람들 엑스레이 디프렉션 뭐 이런 거 들어본 적 없나? 아니면은 그 비슷한 거가 뭐가 있을까? 치과에서는 안 할 것 같고 치과에서는 또 다른 소스에 줄 거고 그건 이제 좀 이따 그럼 다른 경우에 보여줄게요. 그러면은 요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금속판이 몰리브덴이 되든 텅스텐이 되든 아니면 구리가 되든 알루미늄이 되든 상관없어. 이 전자가 얼마나 큰 에너지로 가속이 됐느냐, 두 개 사이의 전압이 얼마나 크냐, 이것에 따라서 이 모양이 결정되는 것 같아요. 금속판이 뭐냐에 상관이 없어요. 여기 35kV니까 여기 32랑 30보다 이제 좀 35 여기 있네. 요거랑 모양이 거의 같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 브렘스탈론 화이트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그 금속판이랑 전혀 상관이 없어요. 얼마나 가속하는 에너지에 상관이 있는 거고.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좀 달라. 얘는 몰리브데늄이고 얘는 텅스텐인데 텅스텐이 안 나오던 애가 몰리브덴에서 나와요. 그리고 여기에 K베타, 뭐 K알파라고 써 있고 우리가 이전에 가시광선이나 UV 영역에서 경험했던 바처럼 이런 선 스펙트럼들은 주로 어디에서 나오지? 어떤 경우에 나왔지? 가시광선 영역에서 선 스펙트럼이 나온 부분들은 어떤 특별한 원인이 있었지? 질문을 말똥말똥 쳐다보기만 하지. 이전에 가시광선에서는 어떤 트랜지션이라고 그랬지? 뭐 소듐 D 라인이 598이다. 그랬을 때 그게 어느 에너지 레벨에서 어느 에너지 레벨로 가는 거였지? 일렉트론 트랜지션인데 일렉트론 트랜지션 중에서도 3P에서 3S인가 그렇게 갔던 것 같아. 거기서 중요한 거는 뭐 P에서 S에 간 것도 중요한 거지만 3에서 3로 갔다는 것도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3에서 3으로 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게 다 에너지 레벨들이 제일 바깥에 있는 애들이다라는 거거든. 1S, 2S, 2P 뭐 이렇게 올라가잖아. 근데 우리가 가시광선 얘기할 때는 저 안에 있는 코어 일렉트론들은 전혀 얘기 안 하고 밸런스 일렉트론들 레벨에서만 올라갔다 내려갔다 계속 그랬던 거야. 그럼 엑스레이로 왔어. 에너지가 한 1000배 정도, 10,000배 정도 세지고 그런데 여기서도 이런 선들이 나타났다. 그럼 얘네들은 어디에 해당하는 트랜지션일까? 요 트랜지션들은 그 금속이나 그러니까 금속판에 있는 원자들이 막 달려오는 전자들을 막고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맨 안쪽에 있는 1s 일렉트론들, 코어 일렉트론들이 그냥 튀어나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전에 얘기했던 것들은 가시광선에 얘기했던 것들은 주로 요 맨 위쪽에 있는 밸런스 일렉트론들을 가지고선 뭐 트랜지션이 여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은 이게 뭐 소듐 D 라인이니 마그네슘의 뭐니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이제 좀 더 크게 보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한 중학교 때쯤 배웠던 K 껍질, 뭐 L 껍질, M 껍질 이런 거에 나오는 것들이 여기 있어요. K, L, M, N 이게 뭐 1S, 2S, 뭐 3S 이런 거에 해당하죠. 그러니까 금속이 전자로 충격을 딱 받으면은 여러 가지 반응을 보일 수도 있지만은 여기에 차 있던 전자들이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그 외부에서 전자가 주네. 그러니까 그걸 받아가지고선 도망가 버려요. 만약에 뭐 소듐이었다고 치자. 소듐이었는데 이 위에 전자들이 막 차 있는데 저 아래에 있는 거가 도망가 버렸어. 그럼 여기 빈 구멍이 하나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 그렇게 오래 있을 수는 없어. 그렇지? 안에 밑받침이 하나가 빠졌는데 그러면은
잠시 후에 이 위에 있는 전자들 중에 차에 있는 전자들 중에 하나가 뚝 떨어져서 여기를 채워주고 오히려 여기가 전자가 빈 상태가 될 거야. 그럼 이 위에 있는 전자들이 떨어질 때 그냥 떨어지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어디 내뱉어줘야죠. 그곳에 해당하는 거가 여기 알파, 베타, 뭐 베타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L에서 K로 떨어지는 게 알파, 그 다음에 M에서 K로 떨어진 게 베타. 그러니까 이건 K 알파, K 베타,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 L 시리즈라고 되어 있는 것들은 M에서 N으로, M에서 L로 또는 N에서 L로 이렇게 떨어지는 거가 L의 베타니, 뭐 감마니 이런 것들이 쭉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트랜지션, 어떻게 보면 플로레센스 에미션이 되는 거지. 당연히 그런 것도 그 원자 안에서 그 오비탈이 어떻게 돼 있나, 오비탈 사이 에너지랑 관계되는 거니까 요 라인 스펙트럼 K 알파니 K 베타라고 얘기하는 이것도 원소의 고유한 성질이 되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요게 얼마인지를 알게 되면은 어떤 원소인지를 알 수 있고, 어떠한 금속을 쓰면은 어떤 특정한 파장의 엑스레이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책에 12-1 테이블 12-1에 보면은 몇 가지 예가 있어. 소디움, 포타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K 알파 1의 라인 같은 경우가 11.909 단위가 킬로 일렉트론 볼트일 것 같은데, 여기 단위가 왜 안 써 있지? 킬로 일렉트론 볼트일 거예요. 킬로 볼트, 뭐 킬로 일렉트론 볼트. 그러니까 이게 마치 전에 뭐 소디움, 마그네슘의 뭐 3S에서 3P로 3P에서 3S로 가는 거가 뭐 598, 589 뭐 이런 나노미터다. 그런 것처럼 이 경우도 K 알파가 11.909, 그 다음에 뭐 크롬 같은 경우에는 K 알파가 2.290 일렉트론 볼트, 킬로 일렉트론 볼트, 이런 게 어떤 고유한 값이 되는 거고, 만약에 우리가 텅스텐을 사용한다. 그러면은 요 굉장히 낮은 값에서 뭐 라인 스펙트럼이 나와야 될 거고, 만약에 뭐 크롬을 메탈 타겟에서 썼다. 그럼 2.290하고 2.08로 그 다음에 21.714, 뭐 21.323에서 아까 본 것처럼 브렘스탈록 말고 선 스펙트럼이 라인 소스가 나오게 되는 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거가 소위 엑스레이, 이런 것들은 이제 엑스레이 소스로 이용하게 돼요. 그리고 그건 이제 우리가 원하는 파장을, 모든 파장이 다 존재하지 않지만은 주기율표에 있는 다양한 금속들을 사용하게 된다면은 꽤 다양한 초이스를 가지면서 우리가 이제 엑스레이 소스를 구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L알파, K알파 이런 것들 보면 되고. 그래서 우리 뭐 6층에 뭐 보면은, 아니면 앞으로 재료나 뭐 무기화학 아니면은 그런 쪽 하는 사람들은 XRD라는 엑스레이 디펙토메터, 엑스레이 회절기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쓰고, 그리고 뭐 생화학이나 이런 거 하는 사람들 중에서 뭐 결정구조 이런 것들은 배웠나? 2학년은 아니지 아닐 것 같고 3학년이나 4학년은 무기화학이나 이런 거 배울 때 배우지 않나요? 그룹 디오리 뭐 이런 거. 이상하단 말이야. 모르는 체 하는 것 같아. 그런 거 할 때 엑스레이를 가지고 많이 쓰거든요. 근데 그때 대부분 쓰는 제일 일반적인 소스가 이런 엑스레이 튜브예요. 진공관 안에 큰 전압을 걸어주고 이쪽에서 열 전자를 발생시킨 다음에 여기 전압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전자가 그 높은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선 딱 달려가서 금속판에 충돌할 거고, 그리고 그러면은 그 가속되는 운동 에너지에 비례해서 요 브렘스탈랑, 그러니까 연속선이 생길 거고, 그리고 여기 금속을 뭘로 놔두냐,
따라서 다 다른 요 그러니까 라인 에미션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게 뭐 구리, 카파의 K알파 아니면 알루미늄의 K알파 이런 선들을 사용하게 돼요. 내가 말을 천천히 하니까 졸렵죠. 네? 빨리 하면 못 알아듣고 또 졸려올 때가 한번 됐어, 그렇지? 그래서 이게 이상해. 이 첫 번째 거가 지금 설명한 거예요. 굉장히 높은 에너지를 가진 전자를 가지고선 금속 타겟을 막 때려주면은 거기서 그 연속선이든 라인이든 엑스레이가 나온다. 그리고 두 번째 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뭐 자세히 설명할 필요까지는 없는데 굉장히 좀 높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엑스레이를 시료에다 쬐어주게 되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거에서 엑스레이를 쬐어주게 되면은 요 안쪽에 있는 뭐 1S나 뭐 2S 이런 데 있는 전자들이 그 에너지를 받고선 도망간단 말이야. 그럼 여기 빈 구멍이 생기니까 위에서 뚝뚝 떨어지면서 우리가 어떤 특정한 파장의 엑스레이가 나오고 그것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이제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고. 그리고 아까 차이가 어떤 거예요? 네? 그럼 1번과 2번의 차이가 어떤 거예요? 뭐가 들어가냐지. 1번에서는 전자를 때려줘서 엑스레이가 나오는 거고 2번은 여기에 전자 소스가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엑스레이 소스가 하나 더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에서 엑스레이가 나오죠. 여기다 금속 판을 하나 더 대놨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엑스레이 에너지가 이 금속에 있는 그뭐 1S라든가 2S 일렉트론들을 그 내보낼 수 있을 만큼 높은 에너지다. 그러면은 거기서 또 다른 파장의 엑스레이가 또 나오겠지. 그러니까 그 경우에는 엑스레이가 들어가고 또 다른 엑스레이가 더 낮은 에너지 엑스레이가 나오니까 이건 엑스레이 플로레센스처럼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 중에서 잠깐만요. 세 번째인가가 방사성 원소였죠. 레디오 아이소토픽 소스. 이런 것 같은 경우가 우리 사실 방사선 이게 저쪽 우리 원자력 발전소 같은 데 가도 그런 핵화학이 많이 쓰이기도 하지만은 병원에 가서 무슨 암을 치료할 때 뭐 감마선으로 암을 치료한다. 뭐 아니면 치과나 아니면은 그냥 병원 가서 이렇게 뼈 사진 찍을 때 그럴 때도 엑스레이 찍죠. 그럴 때는 주로 사용하는 것들이 이런 방사성 물질들을 사용해요. 왜냐하면 이 방사성 물질들이 분열하면서 뭐 어떤 것들은 십몇 년 이렇게 분열하면서 뭐 엑스레이, 감마레이, 그 다음에 여기 엑스레이, 감마레이. 그러니까 엑스레이나 감마레이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거든. 이건 그냥 가만히 있으면 계속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막으면은 그러니까 뭐 두꺼운 납이라든가 이런 걸로 차폐하면은 이게 바깥으로 안 나오게 하는 거고 조그만 구멍이라도 만들어주면은 거기로 그냥 계속 스톱 시킬 수 없게 완전히 반감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반감기보다 훨씬 더 긴 기간 동안에 계속 나오는 거지. 엑스레이나 감마레이가. 그래서 그 소스를 이용해서 뭐 감마레이 가지고선 무슨 암 치료를 한다 뭐 그러는 거가 결국 암 세포 있는 데만 이 감마레이를 딱 찧어줘서 걔네를 다 죽인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요 같은 경우는 뭐 추가적으로 많이 설명하거나 그럴 거 없는데 아까 네 번째 거가 뭐였나? 싱크로트론? 싱크로트론. 발음도 어려워, 그렇지? 그래서 사실 내가 오늘 여러분이 또 좋을 것 같아서 동영상을 2개 준비했어. 어떤 걸 보고 했어요?
근데 내 생각에 다음 시간에 싱크로톤을 보고 여기에 내 개인적으로는 요걸 더 좋아하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엊그젠가 그 로켓 그러니까 나로호 발사한다 그러다가 또 연기를 했잖아. 우리나라가 참 못하고 있는 것 중에서 과학 분야에서 못하고 있는 것 중에서 이제 저쪽 이제 바깥으로 나가는 것들을 잘 못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로켓을 쏘느냐 마느냐, 뭐 러시아한테 돈을 얼마나 줘야 되느냐,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저기 달도 아니고 저기 화성쯤 가서 뭐 하고 있는 것들이 있죠. 이게 이름도 뭐야? 잠깐만요. X선 뭐? 그건 네가 다 봐야지 알지. 다 봐야지 알 수 있지. 동영상을 거의 끝까지 봐야지 그게 나오거든. 근데 이건 다 볼 건 아니고 일단 끝까지 보면은 우리가 수업이 그냥 한 20분 지날 걸. 근데 개인적으로 가서 한 번씩 보세요. 재밌어. 이거 이름도 어떻게 보면은 닉네임 아니면 그 화성에 간 탐사선의 이름이 큐리아시티야. 궁금한 뭐 이런 거잖아. 제목도 멋있는데 실제로 얘를 조 위에 조그맣게 써 있네. 마스 큐리오시티 로버 사이언티픽 인스트루먼트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MSL이라고 됐지. MSL이 사실 이 프로젝트의 원래 이름이야. MSL이 뭐의 약자일까? 이런 장난 재밌어. 한번. M은 마스 같아. S하고 L이 뭘까? S. 여러분들이 뭐 공부하고 있죠? 사이언스 공부하니까. 마스 사이언스고 L은 뭘까? 리더? 아니야. 레보레토리. 저기가 빈 거야. 그러니까 이게 대중적인 이름은 큐리오시티지만은 이 사람들이 원래 의도했던 거는 마스 사이언티픽인가 사이언스인가 레보레토리야. 화성에다가 실험실을 보내는 거야. 근데 무슨 실험을 할까? 거기 가서 우리 비커 가지고 무슨 실험을 할까? 사실 거기 가서 하고자 하는 대상은 화성이죠. 처음에 약간 엔터테이닝한 The New Mars rover Curiosity is about the size of a small SUV and brings to Mars a collection of 10 scientific instruments, plus an array of other instruments, tools, electronics, communications, and power supply. 이런 우리 기기 분석에서 연한 장비 한 10개 정도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Shoulder, elbow, and wrist. At the end of the arm is a turret that can hold various tools, like a percussion hammer, scoop, and brush device, and can spin them through a 360-degree range. 실제 크기야. 우리 길가에 다니는 조그만 트럭만 하죠? 이게 한 5, 6년 전에 보낸 것들은 조금해서 이렇게 풍선에 달아서 이렇게 떨어뜨려 주는데 요번에는 뭐 이렇게 is a fixed focus color camera, fixed body mounted to the front port side of Curiosity, pointing down. Part of the science of the Curiosity. 이 앞에 부분은 2 years on Mars. Will allow scientists to get a detailed look at them. 사실 여러분들이 앞에 부분 보면은 무슨 영화 보는 것처럼 재밌어. 근데 그 부분은 주로 로켓 사이언스를 하는 사람들이라든가 뭐 차나 비행기 만드는 사람들이 좋아할 관심 있을 만한 내용이고 한 7, 8분이 지나고 나면은 이 안에 들어있는 인스트루먼트에 대해서 얘기들이 막 나와. 여기에 보면은 APXS 여기서
X가 뭘까? 엑스레이야. S는 스펙트로미터야. 그 다음에 여기 또 여러분들이 캠은 뭘까? 관련될 것 같지? 케미스트리 카메라야. Martian environment. Mounted high on Curiosity's mast, extending upward from the Curiosity rover's body, 이거는 그냥 카메라고, and Mastcam 34, offering a wider angle photo camera, is referred to as the right eye because of its position on the mast. And Mastcam 34 is referred to as the left eye. The right eye Mastcam 100 looks through a telephoto lens revealing details near and far, with about threefold better 얘는 resolution 카메라 두 개 than 달아서 any previous land 사람 눈 viewing 두 camera 개처럼 on the surface of 이렇게 한다는 Mars. 거고, 여기까지는 Mastcam 100 provides enough resolution to distinguish a basketball from a football at a distance of 7 football fields. The chemistry and camera instrument, or ChemCam, is probably the coolest instrument aboard the rover. It fires pulses of a laser at a target such as a rock. Energy from the laser excites a pinhead-sized spot on the target into glowing ionized gas called plasma. Spectrometers in the instrument analyze the spectrum of light emitted by the plasma to identify chemical elements in the target. Different elements glow at different wavelengths. 여기 좀 우리 들어본 것 같지? 예? 똑같지는 않지만은 레이저를 쏴서 화성에 뭐 돌이나 흙이 있으면은 레이저를 빵빵 쏴서 그 표면에 있는 것들을 이온화한다 그러죠. 이온화는 아니면 어토마이즈 하기도 할 거야. 그리고선 거기서 나오는 파장을 디텍션 한다는 거잖아요. 예? 그게 이제 캠이야. Or colors. The technique is called laser-induced breakdown spectroscopy. There are two parts of the ChemCam instrument. First is the body unit, which goes inside the body of the rover and contains 3 spectrographs for analyzing the ionized gas. The other is located on the mast and contains the laser, imager, and telescope. An optical fiber from the mast unit delivers the telescope's observations to the body unit. This image shows a ball of luminous plasma erupting from the surface of an iron pyrite crystal in the testing chamber. The laser beam itself is invisible. The instrument's camera is called the remote microimager. It photographed this dollar bill from 10 feet away. The instrument can fire a laser at Martian rocks up to 30 feet away and analyze the composition of the vaporized bits. ChemCam enables Curiosity to study rocks that are out of the reach of its flexible robotic arm. Provided by the Russian Federal Space Agency, the Dynamic Albedo of Neutrons, or DAN, will check for what 캠이 상당히 재밌는 거야. 레이저 브레이크다운 스펙트로스코피라는 건데, 여기도 보면은 캠이 이렇게 위에 있어서 아마 이렇게 팔로 이렇게 멀리 가서, 그리고 또 레이저를 쏴서 하니까 더 멀리 있는 것도 성분이 뭐가 있나? 과연 저 화성에 있는 돌은 뭘로 만들어져 있을까? 이런 것들, 아니면 물이 있을까? 뭐 이런 것들, 뭐 카본이 있을까? 뭐 이런 것들 얘기한다면은, 이쪽에 보면은 여기 APXS라는 게 있어. 여기 알파 파티클 엑스레이 스펙트로미터. 앞에 거는 잘 모르지만 뒤에 두 단어는 우리가 들어본 단어지. samples of interest, and APEX will shoot out X-rays and helium nuclei. APEX will rely on 2 techniques to do this: particle-induced X-ray emission, or PIXI, and X-ray fluorescence, XRF. 좀 전에 배운 거지. X-ray fluorescence. Particles can knock electrons from the lowest energy level of atoms right out of the atom itself. This leaves an atom with an unstable. 이게 알파 파티클 엑스레이 스펙트로미터라는 건데, 좀 전에 질문했었죠. 엑스레이가 나오는데 2가지 방법 얘기했는데 어떻게 다르냐? 첫 번째 거는 전자로 때려져서 요 안에 있는 일렉트론을 그러니까 내보내 버리고, 그러면 빈 자리에 위에 있는 전자가 떨어지면서
엑스레이가 나온다고 그랬고, 또 한 가지는 전자를 때려주는 게 아니라 엑스레이를 때려줘서 안에 거를 내보내고 이어지는 그 뭐죠, 일렉세이션 때문에 또 플로레센스가 나온다 그랬죠. 얘는 전자나 엑스레이가 아니라 알파 파티클. 알파 파티클이 헬륨 원자에 전자 두 개 다 떼어내면 알파 파티클이죠. 일반학에서 배웠는데 배웠을 텐데. 알파 파티클이 헬륨에 전자가 다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그 입자를 딱 때려주면 그것도 비슷한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상태로 전자를 내보내고 위에 있는 전자가 릴렉세이션 되면서 플로레센스 나온 요걸 디텍션 하는 게 APXS라는 거예요. 알파 파티클 엑스레이 스펙트로미터.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도 어떤 성분이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뭐 설퍼냐, 클로린이냐, 포타슘이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스펙트럼이 쭉 나오고, 이것도 그 소위 원소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는 거지. 이게 토탈 한 20분 정도 되는 건데 어느새 17분에 왔네. Configuration of electrons, and one of the electrons in the high energy levels of the atom will now drop down to the low level one, emitting an X-ray as it does so. APEX has a detector to capture these X-rays, and we can determine the elements in the sample by looking at the energy of those X-rays. Each element emits X-rays with very specific energies. APEX contains curium-244 as a source of alpha particles, but it also decays into plutonium-240, which emits X-rays, which in turn can excite X-ray emissions in other atoms. This is called X-ray fluorescence, and the idea is pretty much the same as PIXI, except that instead of alpha particles causing the excitation, this time it is X-rays. 아니, 내가 오늘 수업 시간에 한 얘기를 여기서 대신 잘해주고 있네. 좀 전에 APXS라는 거는 알파 파티클로 했는데, 여기서는 엑스레이 플로레센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래서 이 경우에는 알파 파티클이 아니라 엑스레이 소스를 가지고. 근데 여기서의 이 엑스레이 소스는 뭘로 만들었다고 얘기를 했나? 들은 사람? 플루토늄 뭐 이런 얘기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엑스레이 만드는 네 가지 방법 중에서 세 번째인가 있는 그 레디오 아이소토프, 방사성 원소, 플루토늄 같은 거가 사실 뭐 화성에 가 있을 때는 별로 상관없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아예 그 방사성 원소를 플루토늄을 넣고선 거기서 나온 엑스레이를 이용해서 분석을 한 거지. 다 끝났습니다. 1분. Except that instead of alpha particles causing the excitation, this time it is X-rays. The two methods turn out to be very complementary, as X-ray fluorescence is good for detecting heavier elements as opposed to PIXI's detection of the lighter elements. Spirit and Opportunity were outfitted with a previous version of APEX and used the instrument to help make clear the prominent role water has played in the shaping of the Martian landscape. The instruments, science tools, electronics, communications, and power supply of Curiosity make it the most complex and comprehensive explorer ever sent to the Red Planet. 요 많은 것 중에서 여러분들이 캠캠, 에픽스, XRF 어디 갔나? 한 두 가지 정도 봤는데, 그렇죠? 우리가 이제 원소 분석이라든가 기기 분석 전혀 모르고 보면은 앞에는 재밌는데 뒤에가 재미없었을 거야.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다시 수업 시간에 배운 걸 잘 생각하면서 이 동영상을 보면은 어디서 들어본 건데 이런 것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래도 졸려온가?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 한번 보면은 같은 기기 분석을 해도 이런 거 만드는 사람들 참 재밌을 거야. 여름 방학 때인가 캐나다에 갔었는데 그때 아마 이걸 쐈어요. 근데 이제 아까 맨 마지막에 나왔던 APXS 그게 그러니까 요게 다 메이드 인 USA가 아니고 요 물론 본체는 이제 메이드 인 USA일 거고, 근데 그 안에 있는 컴포넌트들은 아까 중간에는 뭐
러시아 사람들이 만든 것도 있고, 근데 그 APXS라는 거가 캐나다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만든 것 같아. 그래서 캐나다에서는 이 큐리오시티가 떴다 뭐 그러면서 거기에 마치 우리나라도 뭐 그런 거 하나 들어가면은 모든 공영방송이 막 그럴 거 아니야. 거기서도 그러더라고. 캐나다의 과학기술이 어쩌고저쩌고 그러면서 그런 것처럼 우리가 과학을 아니면 기기분석을 공부하면서 이것들이 나중에 쓸 수 있는 데가 이렇게 다양한 분야가 있을 거예요. 일단은 잠깐만, 이게 앞으로 가려면 싱크로트론 비디오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고. 아차, 왜 안 넘어가? 그러면 라이소스에 대해서 얘기를 다 했어, 거진. 그럼 라이소스에 대해서 얘기가 끝났으면은 그 다음에 또 뭐에 대해서 얘기할 게 있나? 웨이브랭스 셀렉터라는 거가 항상 얘기가 나왔었지. 웨이브랭스 셀렉터라는 거는 어떤 파장은 막아주고 어떤 파장은 보내고 필터 역할을 하거나 아니면은 모노크로메터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일단 필터에 대해서 얘기합시다. Absorption filter for X-ray. 우리가 가시광선에서는 그러니까 예를 들기가 쉬웠죠. 뭐 선글라스, 셀로판지 뭐 이런 것들 눈으로 봐도 어떤 색깔을 흡수하는구나 이게 보이는데, 엑스레이는 투과성이 좋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리고 엑스레이는 눈에도 안 보이잖아. 그렇죠? 엑스레이는 눈에도 안 보이고 투과성도 좋기 때문에 뭐 기껏 해봤자 뭐 납으로 두껍게 막으면은 뭐 엑스레이를 막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떤 건 통과시키고 어떤 거는 막게 하는 거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책에 308페이지 그림 12-5를 보면은, 내가 여기에 있나? 없을 것 같은데 없는 거 같네. 요 그림 말고 거기 308페이지에 있는 그림을 보면은 조금 특이한 게 엑스레이의 업솔션 스펙트럼이라고 되어 있으면서 이렇게 되어 있고, 이 앞에 게 뭐로 되어 있나? 지르코늄, 아니구나. 실버, 레드. 요 앞에 거 하나는 실버라고 되어 있고, 뭐 이거는 요거는 업솔션 스펙트럼이에요. 혹시 헷갈릴까봐. 아까 이런 그림도 보여줬었죠. 그리고 여기가 뭐 웨이브랭스고, 요 같은 경우에는 에미션이야. 그러니까 플로레센스 같은 에미션이에요. 그 안에 있는 전자를 튀어나가게 하고 위에 있는 전자가 떨어지면서 그 에너지 차이만큼의 에너지 차이에 해당하는 파장의 엑스레이가 이렇게 선 스펙트럼 나오는 게, 이게 뭐 K 알파다, 뭐 이게 알파고 얘가 베타일 거야. K 베타다 이렇게 어사인을 해주는 건데, 이거는 우리가 가시광선 쪽에서 봤을 때 그냥 플로레센스나 에미션 스펙트럼이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건 업솔션이야. 그러니까 그 에너지 대역을 이게 뭐 람다로 돼 있어요. 이 일렉트론 볼트 돼 있나? 쭉 람다로 표시되어 있니 책에? 람다로 돼 있으면 우리가 가시광선에서 UV 비접을 찍듯이 쭉 에너지 스캔해 가면서 얼마큼 흡수하는가 보면은, 아까 거기에 여기에 K 알파라고 되어 있나? KLM K 뭐 여기에 또 있으면은 뭐 L. 요 K 껍질 에너지가 될 때까지 서서히 증가하다가 뚝 떨어지고, 그다음에 서서히 증가하다가 뚝 떨어지고, 이런 패턴을 보여요. 우리가 가시광선에서는 보통
보통 뭐 이런 스펙트럼이 있었잖아요. 어떤 에너지 레벨에 해당하면은 그런 좀 대칭된 스펙트럼이 보였는데 엑스레이 쪽에서는 그 에너지까지 쭉 가다가 그 파장까지 쭉 가다가 뚝 떨어지고 쭉 가다가 뚝 떨어지는 이러한 그 패턴을 보여요. 그러니까 이쪽이 긴 파장이니까 그렇죠? 이쪽이 짧은 파장이고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쪽 긴 파장이라는 거는 낮은 에너지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그 K 껍데기에 해당하는 그 에너지가 되기 전까지는 흡수를 전혀 안 하다가 거의 안 하다가 여기서부터 급격하게 증가해요. 그 다음에 거기서 그 에너지가 넘어가도 계속 흡수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서서히 떨어지는 거야. 이쪽에서부터 본다면은 이런 패턴을 보여요. 뭐 납 같은 경우에도 뭐 이렇게 패턴을 보이고, 그리고 요 엣지, 이 부분이 K 껍데기니 L 껍데기니 그 1s 일렉트론, 2s 일렉트론, 그 일렉트론의 에너지, 몰리브데늄 타겟에서 엑스레이를 이렇게 만들어냈어. K 알파와 K 베타 두 개가 있어. 근데 내가 쓰고 싶은 거는 얘네도 필요 없어. K 베타도 필요 없어. K 알파로 있는 이게 에너지가 막 0.7 옹스트롱 정도 되겠네. 요거만 쓰고 싶다. 그러면은 나머지 애들을 없애버려야 되잖아. 그러니까 소위 필터로 제거해버려야 되잖아. 그러니까 보니까 몰리브데늄 바로 옆에 있는 원소 중에 지르코늄이라는 애가 있는데, 지르코늄의 업소르션 엣지가 바로 요 K 알파와 K 베타 사이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를 딱 놔두게 되면은 요 밑에 있는 특히 K 베타는 이 지르코늄 필터, 지르코늄 금속이 다 흡수를 해버리니까 K 알파만 선택적으로 얻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엑스레이 하는 사람들 보면은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온갖 종류의 금속 포일들, 뭐 알루미늄, 구리, 지르코늄 이런 것들 쭉 놔두고 그거 가지고선 이제 어떤 에너지는 제거하고 요것만 쓴다든가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해요. 지금 단순한 원리긴 한데, 그리고 뭐 전에 배웠던 업솔션 필터랑도 원리는 똑같죠. 그런데 요 업솔션 엣지의 모양도 틀리고 그렇기 때문에 혹시 좀 이해가 잘 안 갈 수도 있는데, 요거는 에미션 라인이고 요건 업솔션이고, 그리고 지르코늄이 물리집 주기율표상에서 지르코늄하고 몰리브덴이 어디쯤 있나? 주기율표 한번 내 책에는 없는데, 지르코늄하고 몰리브데늄 그 다음에 지르코늄은 여기 있지. 이게 업솔션 엣지라는 거는 일종의 패턴이 있어요. 여기서 여기서도 어토믹 넘버가 증가할수록 그 에너지나 파장이 이렇게 점점 증가하거든. L알파나 K알파나. 그러니까 우리가 뭐 K알파가 여기다. 그럼 그 전의 원소는 K알파가 여기 있는 거고, 그 전의 원소는 K알파가 여기 있는 거, 그런 거야. 그러니까 아까 몰리브덴하고 지르코늄에 예를 든 이유도 몰리브덴 K 알파의 에미션이 여기 있으면은 그 전의 원소 몰리브덴하고 지르코늄 사이에 전에 있던 거가 아마 이 정도 있을 거고, 그 전에 거가 또 여기에 업솔션 엣지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이어지는 거니까, 그러니 업솔션 필터로 쓴 거는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원자 번호가 한 2개, 1개, 2개, 3개 요 정도 작은 것을 사용하게 되면은 그렇게 선택적으로 딱 그러니까 제거를 할 수 있는 좀 필터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필터를 얘기했으니까 또 저것도 얘기해야지.
모노크로메이터도 있어야지. 그치? 모노크로메이터, 단색화 장치. 그 엑스레이에 대한 모노크로메이터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여러분들 책에 어디쯤 있을까? 312페이지 있네. 여기서 보면은 여기 엑스레이 튜브가 있어서 아까 배운 엑스레이 튜브가 있어서 파장이 나오고 엑스레이가 나오고 샘플을 맞고선 튀어나온 빛이 있어서 그 빛이 들어와서 여기에 뭔가 크리스탈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트랜스듀서, 디텍터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샘플은 여기에 조그맣게 있는 거고 거기 옆에 엑스레이 튜브 있는 거고 모노크로메이터에 해당하는 거가 이만큼 크게 있는 거야. 그리고 요거를 이제 고니오메터라고 그러는데요. 여기 써 있나? 책에는 있을 거예요, 아마. 책에 보면은 311페이지 밑에 정도에 이것을 고니오메터라고 그러는데 여기 보면은 여기랑 요 밑에 거랑 그러니까 요 크리스탈이 있는 위치랑 밑에 있는 디텍터가 있는 거랑 서로 따로 놀아요. 그러니까 얘가 돌아가는 거하고 얘가 돌아가는 게 따로 돌아가거든. 그래서 여기 세타, 뭐 2세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국은 요 크리스탈을 이렇게 놔두고 크리스탈을 움직이거나 아니면은 트랜스듀서를 움직이거나 하면서 튀어나오는 엑스레이를 검출하는 거거든요. 마치 모노크로메이터에서 그레이팅을 이렇게 돌려주면서 끝에 엑시트 슬릿에서 디텍터를 왔다 갔다 하면서 디텍션 하는 것처럼. 그러면은 다른 부분들은 모노크로메이터랑 비슷해. 근데 여기에 그레이팅이 아니고 크리스탈이라고 되어 있네. 왜 크리스탈일까? 저기에 왜 크리스탈을 놔두는지. 크리스탈이라고 하면은 여기 있는 요거일 거야. 꼭 보석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소금도 있어요. NaCl, 리튬 플로라이드 이런 것도 있고 토파즈는 좀 보석일 수도 있겠다. 어떤 결정체를 여기다 놔둔다는 거거든요. 그건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요것만 얘기하고 오늘 끝낼게요. 여기에 뭐가 있어야 될 위치야? 모노크로메이터라고 생각하면 저기에 뭐가 있어야 되는 위치야? 그레이팅이 있어야 되는 위치죠. 우리가 가시광선 할 때 그레이팅은 보통 거기에 선이 몇 개 정도 있었지? 문제 나올 때 2,000개 좀 많이 썼어. 1mm당 뭐 1,200개, 뭐 1,500개 아니면 300개, 600개 이렇게 했죠. 만약 600개라면은 그 줄 간격이 얼마나 촘촘하게 있는 거야? 소위 디스턴스 D가 1mm를 600으로 나누면 얼마나 돼요? 너무 복잡한가? 한 2,000 정도로 나눠볼까? 1mm를 2,000으로 나누면 1,000으로 나누면은 1마이크론일 거고 2,000으로 나누면은 500나노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가시광선에서 사용하는 그 그레이팅들 거기 있는 그 선들 사이 간격 소위 브래그이케이션 할 때 D가 보통 한 500나노 길면은 뭐 1. 몇 마이크론 이렇게 됐었어요. 그게 왜 그렇게 되는지 혹시 기억나는 사람? 왜 그 정도 거리가 되어야만 하는지. 엑스레이든 가시광선이든 똑같은 법칙이 필요한 거야. 브래그이케이션.
이전에 그레이팅에서는 소위 경로차가 2D 사인 세타였고 그것이 파장의 정수배가 돼야 된다. 이거 아직 기억나죠? 예? 근데 이 경로차가 2D 사인 세타면은 사인 세타는 1이 안 넘어가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D가 얼마가 되느냐가 중요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D가 한 500나노에서 1점 몇 마이크로, 그러니까 1마이크로 전후가 되면은 가시광선 영역에서 람다의 뭐 1배, 2배 이거랑 숫자가 비슷해지게 되죠. 그러니까 가시광선의 모노크로메이터에서는 그 디스턴스 D가 한 1마이크로 전후가 되면은 충분한 거야. 요 브레이크 이퀘이션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근데 똑같은 것을 엑스레이에 적용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엑스레이는 파장이 얼마나 짧아요? 단위로? 아까 처음에 배웠지? 옹스트롱. 그치? 그거 잠깐만 내가 이게 나노미터고 옹스트롱이고 그 얘기를 반복적으로 한 이유는 그것이 대부분을 결정해 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엑스레이의 파장이 그렇게 짧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브레이크 이퀘이션을 만족시켜 주려면 이 파장이 1마이크론에서 아니면 1마이크론에서 뭐 1나노로 줄어들었어. 그러면은 이 D도 그만큼 줄어야 되겠지. 1마이크론이었다면 D가 1000분의 1이 줄었다. 그러면은 1나노. 그리고 만약에 아까 500나노였다. 그러면은 0.5나노, 그러니까 5옹스트롱. 그리고 아까 엑스레이 같은 경우에는 그 파장 영역이 옹스트롱을 중심으로 해서 뭐 위로 한 2오더, 아래로 2오더 그 정도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보통 뭐 1, 2옹스트롱 정도 된다고 그랬고. 그러니까 이 D의 값이 한 수옹스트롱 이내가 돼야지 그레이팅의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모노크로메이터에서 이 파장을 선택적으로 이렇게 보낼 수 있는 이런 브레이크 이퀘이션을 하니까. 여러분들 지금 아무리 기술이 발전을 해도 만들 수 있을까? 간격이 1옹스트롱, 2옹스트롱짜리 그레이팅 그렇게 그을 수 있을까? 없을 것 같죠? 없는데 근데 그런 게 원래 있었어. 원래 있었는데 그게 어디냐 있냐면은 아까 화학결합 이런 것들 사이 거리가 1, 2옹스트롱 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주변에 있는 결정, 크리스탈들 이런 것들은 아주 일정한 패턴으로 원자하고 원자 사이의 거리가 정해져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빛이 들어가는 데 비슷하고 콜리미네이션 그 전에 하던 오목렌즈가 하던 역할을 요 콜리미네이터라고 하는 거가 해주는 거예요. 빛을 평행하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디텍터도 뭐 나중에 배우겠지만 뭐 엑스레이를 정기적 신호로 바꿔주겠지. 중간에 있는 그레이팅이 있어야 되는 그 부분에 크리스탈이 있는 이유는 크리스탈이 어떤 크리스탈을 선택하냐, 토파즈를 선택하느냐, 소듐 클로라이드 선택하느냐, 뭐 ADP는 뭐의 약자인지 모르겠지만은 뭐 이런 여러 가지 결정을 선택하면은 그 층들 사이의 간격이 토파즈는 1.356 옹스트롱, 뭐 ADP라는 건 5.325 옹스트롱이니까 요 파장에 해당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각도를 좀 바꿔주게 되면은 아까 브레이크 이퀘이션을 만족시켜서 특정한 파장만 특정한 그 반사각으로 특정한 각도로 보내주는 거죠. 그래서 자연계에 있는 굉장히 많은 결정들 그리고 그것들은 대부분 다 다른 어떤 레티스 스페이싱, 그러니까 층들 사이에 그 격자들 사이에 거리가 있고 그러면 그걸 가지고선 이런 영역에 뭐 0.24옹스트롱에서 뭐 2.67옹스트롱 사이의 파장에 대해서는 토파즈를 사용해서 소위 그러니까 웨이브랭스 셀렉션을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좀 더 큰 거는 이런 것도 사용하면 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대부분 다 배운 건데 엑스레이를 쓰기 때문에 엑스레이가 에너지가 한 1000배 만 배 정도 세지고 파장은 1000배 만 배 정도 짧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소스도 달라지고
우리가 보는 관찰하는 에너지 트랜지션, 일렉트로닉 트랜지션도 다른 걸 보고, 그리고 그것을 웨이브랭스 셀렉팅을 하기 위한 필터라든가 모노크로메이터 이런 것들의 원리도 조금씩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차이점들만 잘 알고 있으면은 엑스레이 스펙트로미터 부분이 굉장히 쉬워질 수 있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